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째 600명대 후반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일상 공간에서 집단 발병 사례가 확인되는 데다 숨은 감염이 지역사회에 넓게 퍼져 있어 확진자는 당분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오늘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673명으로 오늘 확인됐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거의 모든 이제 일상적인 공간에서 감염자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넓게 이제 분포가 돼 있는 모습인데 감염 경로 불분명 환자가 25% 넘어간 지가 좀 꽤 오래된 상황인데 현재까지 26.8%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걸 중심으로 보면 현 추세를 어떻게 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감염 경로가 불투명하다. 우리가 환자분을 한 번을 확진했습니다. 이 환자분에게 여쭤봤어요. 어디서 확진됐습니까? 왜 검사 받으러 오셨어요? 라고 여쭤봤을 때 그냥 감기 기운이 있어서 검사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아서 이분이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분하고 밀접 접촉한 가족분, 직장 동료분들을 검사를 다 했어요. 했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는 감염 경로를 알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분은 어디서 과연 감염이 됐을까요? 그거는 찾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본인도 모르는 어떤 공간 내에서 감염이 됐지만 그렇다고 하면 본인이 지나갔던 모든 대중교통수단가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을 검사를 해야겠죠. 즉 그렇게 검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의 상황을 보자면 그렇게 지금 우리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하시는 국회의원분도 감염 사례가 나왔고 그뿐만 아니라 누구나 감염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마치 우리가 3차 유행이 처음 시작했던 작년 12월 말을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700명, 800명에서 1000명대로 급격히 올라가는 그런 시기에는 우리가 모두 다 조심을 하고 실질적으로 마스크 착용뿐만 아니라 모임 잔치를 자제하고 연말 연시에 송년회나 또는 새롭게 시작하는 시무식 등 여러 가지 경제 관련된 거를 다 중단한 상태에서 가라앉고 있었다고 하면 그 3차 유행의 연결고리 끝에서 4차 유행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점진적으로 지금 700명 안쪽이니까 괜찮게 하지만 사실 670명대나 730명대나 사실 같습니다. 거의. 예. 계단으로 보면은 살짝 올라갔다. 마치 우리가 만조라고 해서 물이 차오를 때 보면은 살짝 올랐다가 내렸지만 다시 물이 차올라서 간혹 갯벌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죠. 마치 요번 주 초에 비 오고 약간 추웠기 때문에 선별검사소의 검사 건수가 약간 줄었던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음 주 수요일 되면 또 700명, 800명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정부에서는 이번 주 추이를 지켜보고 다시 조정할지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말고 지난주 목요일을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예. 목요일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이런 걱정을 했어요. 금요일 날 격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죠. 소상공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불편을 감내해야 될 부분이 있겠구나 그랬는데 발표가 그렇게 안 났더라고요. 예. 또 다른 걱정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제가 판단할 때는 700명대라고 하는 숫자 밑으로 내려올 일은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세세한 지침, 핀셋 방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런 지침들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현재 느끼는 피로감이라든지 현장에서 실제 유흥시설에서 200~300명씩 동시에 적발돼서 과태료를 물은 상황들이 나오는 데 있어서 이런 세세한 지침이나 이런 메시지가 현장에서 관리하시는 공무원분들이나 의료진, 그리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시는 분들, 소상공인분들, 식당 하시는 분들, 그리고 다수의 국민분들이 이 메시지를 얼마나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 3주라는 시간을 두고서 5월 2일까지 방역이 지나간 평가를 한 내용을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할 때 요번 주를 보고 상향하는, 그리고 나머지 그 2주로 5월 2일까지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아마도 다음 주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이고 또 부산이나 서울 지역에서의 지자체에서 새로운 지침들이 나오는 이런 시점에서 중앙대책본부 또 중앙에서 하나의 일관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예. 최영일 평론가께서는 현재 상황에 따르면 네. 단계 상향의 필요성 얼마나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조금 저도 유 교수님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좀 선제적으로 했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4월에는 큰 이벤트가 지금 재보궐선거가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난해 4.15 총선과 마찬가지로 같은 달이었는데 큰 어떤 이제 대과 없이 넘어갔죠.
그런데 5월이 우리가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린이날이 있어서 항상 아이가 있는 집안은 놀러 나가는 그러한 이제 달이고요. 또 어버이날이 있어서 직계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5월에 원래 이벤트가 지금 많은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요즘에 집콕 분위기로 지난해처럼 넘기겠는가? 근데 저는 이게 심리적 피로감은 분명히 들어있는 게 사실인데 일상생활을 둘러보면 우리가 영국 보면서 와 부럽다. 이제 일상이 돌아오는구나. 근데 영국은 이제 총리가 드디어 미용실을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원래 머리가 흐트러져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뉴스거리예요. 근데 우리는 미용실을 가잖아요. 식당을 가잖아요. 카페를 가고 술집을 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영국이 부럽지 않죠. 우리는 매우 일상적이에요, 사실은. 일상을 누리고 있는데 다만 4명 이상 모이면 방역수칙 위반이다 이런 정도지 저는 5월에 분명히 이동량이 늘어날 것이고 그럼 지금 3가지 지표가 좋지 않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 1 이상 높아져 있고요. 감염 경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4분의 1 이상 3분의 1까지 올라가고 있어서 예. 큰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지표를 보시면 600에서 700명이 왔다 갔다 한다. 지난해 이 정도는요. 2차 유행보다 훨씬 높은 겁니다. 네. 이 8월 2차 유행의 피크가 414명이었거든요. 그 위를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지난해 학교를 안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등교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우리는 매우 일상을 부과하고 있고 이것은 언제든 1000명 이상으로 오를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유 교수님 말씀을 저는 적극 지지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등교 얘기해 주셨는데 안 그래도 저희가 그걸 짚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최근에 일주일간 코로나19 확진받은 학생 수가 395명, 그러니까 400명에 육박하고 있고 새 학기 들어서 이제 가장 많기 때문에 이 등교 수업이 과연 괜찮을까? 이 걱정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어떤 말씀 좀 주시겠어요? 우선 이 등교에 관련된 부분은 저는 이게 교육 관련해서 방역은 잘 지켜지고 있다고 믿습니다만은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보도나 또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의 말씀을 직접 여쭤봤더니 학생들을 쉬는 시간 또는 방과 후에 지도의 어려움이 작년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학생들이 모여서 소위 분식집에서 모여서 3, 3, 5, 예. 4인 이상 방역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또 모여서 공부할 때 마스크를 쓰고 또는 벗고 이런 상황들이 무너지게 되는데 이럴 때 생각할 수 있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공공재로서의 교육이 지속돼야 되는 거는 이 학력차의 발생. 왜냐하면 학원을 보내는 부모의 마음과 학원을 보내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이 학교를 열어야 되는 부분. 또 초등학교 저학년에서의 돌봄 서비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럴 때 저는 선제적으로 이런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여러 가지 선제적으로 방역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성남이나 전주 등에서 여러 가지 연결고리가 확인되는 학생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군내 입대할 때 진행하는 PCR, 이 신속검사법 말고 검사법 중에 어떻게 하냐면 증상이 없는 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한 소대, 한 분대, 그러면 30명, 20명을 검사를 해서 검체를 해서 그걸 PCR이랑 검사를 한꺼번에 돌립니다. 그래서 30명을 하나로 묶어서 검사를 했을 때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이 30명은 환자가 아닌 거죠. 30명이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오면 이 30명을 개별로 검사를 하면 됩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빠르게 많은 숫자를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5월 달에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지만 고등학교의 고학년 또 초등학교의 고학년 또 돌봄 서비스가 필요해서 진행되는 초등학교의 저학년은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 거기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학교를 선발을 해서 학교장 재량 또는 지자체 단체장 재량 또는 원하는 학교의 학부모의 그런 의견을 받아서 무료로 선제적으로 검사를 진행하는 거죠. 이건 신속검사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루면 전체 학교를 검사를 할 수 있거든요. 예. 해서 실제로 이 학교가 전부 다 음성이 나왔다라고 하면 선제적으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떤 지역 단위별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검사를 할 수 있는 최대가 50만 건 정도라고 하지만 실제로 15만 건에서 22만 건 정도를 무난히 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잠시만요. 9만 건 정도 하거든요. 예, 저희가 이제 학교의 등교 수업 상황이 이대로 괜찮은 걸까라는 이제 질문을 유 교수께 드렸었고 새로운 방식의 그런 어떤 선제 검사들 이런 것들을 좀 도입해야 된다는 말씀까지 주셨어요. 좀 말씀 좀 마무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또 부연을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그 학력차 해소를 위해서 공공 분야의 교육은 지속돼야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직 올라가서 100% 비대면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고등학교, 중학교의 고학년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 서비스 등을 고려할 때 선제적으로 특히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경기도 등에서 새로운 방역에 대한 선제로 나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풀링 검사법이라서 한 반, 담임 선생님하고 한 반을 전체를 검사를 해서 하나의 시약으로 검사를 하는, 그러면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우리가 선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음성이 나오면 30명 또는 한 반 전부 다 음성이지만 양성이 나오면 그때 개별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학교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이것을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함으로써 어차피 예방접종이 학생들에게 진행되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기 때문에 네네. 상반기 정상의 교육을 위해서는 선제적 검사를 고려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회도 지금 비상인데요. 민주당의 이계호 의원,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 중에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이제 동선들 따라가 보면 이쪽 그 이계호 그 국회의원 지역구뿐만 아니라 뭐 국회 쪽 동선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방역을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당장 근데 다음 주부터 또 국회 일정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걱정되는 부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네, 다음 주 이제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4월 후반에는 또 본회의도 열어야 되고 중요하게 이해충돌 방지법 처리도 지금 예고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 일정은 뭐 늘 바쁘죠. 지금 여야 상황도 오늘 의총은 예정대로 진행을 해서 민주당은 원내대표를 선출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현역 의원이 최초로 걸린 것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국회의원이냐 고위공직자냐 뭐 대기업의 임원이냐 아니면 소상공인이냐 이 직업의 귀천과 아무 상관없이 말이죠. 모든 사람의 면역 체계는 똑같은 겁니다. 예. 접촉하면 걸릴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이 비서실장이 이제 이 양성 확진을 받았고 따라서 이제 이계호 의원도 검사를 받았더니 양성이 나왔고 이계호 의원과 접촉했던 또 같은 당의 다른 의원들도 어제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이 나온 사람도 있고 검사 결과를 대기 중인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다수 확진자가 나온다면 국회는 셧다운을 해야 되고요. 지난해 국회가 셧다운한 사례가 없지 않습니다. 몇 차례 있었고. 사실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총선 기간에 종로구에 후보자로 출마했던 이낙연 전 대표가 당시 자가격리 상황에서도 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혹은 당무를 이제 집행했던 경험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본다면은 이게 일상다반사로 있는 일인데 국회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 청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청와대도 예외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방역에서 피해갈 수 있는 그 어떤 기관도 없으므로 예. 우리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해야 될 텐데 다만 민의의 전당 같은 곳은 일정이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돌아가다 보니까 셧다운이 된다면 여러 가지 이제 이 국정과 관련된 일들이 미뤄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각별한 방역을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국회만이 문제가 아니라 법무부에서도 확진자가 나와서 네. 법무부도 전체가 폐쇄가 됐다고 네, 하더라고요. 폐쇄될 수밖에 예. 없고요. 전수검사 또 해야 되고요. 아까 유 교수님이 말씀하신 학교에 해당하는 일을 정부 청사도 똑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검사를 해서 모두 다 음성일 때 해제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가서 코로나19가 뭔지 잘 모를 때 자, 극장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그럼 사흘 동안 극장 문 닫고 쇼핑몰 백화점에서 나왔다. 사흘 닫고 방역하고 소독하고 이제 안전합니다 하고 이제 오픈했던 기억들이 나실 거예요. 방송국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방역과 소독이 이루어지는 동안 검사가 진행되면서 이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예. 지난해에도 정부 청사도 공무원 확진자가 있었어요. 환경부 확진자가 있었는데 그때 역학조사가 잘 되던 시절입니다. 따라가 보니까 사실은 일과 후에 이 직장에 있을 때는 이분들이 공무원이지만 퇴근하고 나면 시민인 거죠. 운동하러 갔던 거죠. 줌바 댄스 클럽에서 확진된 게 역학조사 결과 확인이 됐죠. 그래서 공무원이건 직장인이건 사실은 지역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퇴근하고 나면 식당도 가는 것이고 쇼핑몰도 가는 것이고 또 때로는 운동하러도 가는 것이고 가정생활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제일 위험한 것은 N차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사실은 이게 청사에서 공무원이 걸렸으니까 청사가 위험하구나가 아니라 그 사람의 동선 자체가 매우 지역사회에서 다중적일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함께 지역사회가 조심하는 공동체적인 방역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곳은 어디에도 없다는 말씀을 없습니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에서는 독자적으로 백신 접종을 추진하려는 방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백신을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도입을 해서
그리고 접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게 가능한지 궁금한데요. 처음에 정부에서 이 백신 접종을 준비할 때 일원화해서 컨트롤 타워를 만든다고 이미 한 상황이었잖아요. 가능한 겁니까? 우선 이 지자체에 관련된 법률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지금은 이제 보편화돼 있고 어느 병의원에 가서도 맞을 수 있는 수막구균이라고 하는 예방 접종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뭐 사우디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 가기 전에 예방 접종을 하거나 또 미국, 영국 등의 대학에 갈 때 기숙사 들어가기 전에 꼭 예방 접종을 맞아서 증명서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2013년, 14년에 군대에서 무료로 예방접종 되기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인허가 받기 전이었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등에서는 아프리카로 봉사단원을 보냈거든요. 보낼 때 어떻게 예방접종을 했을까요? 바로 지자체 등을 통해서 긴급 구호 목적으로 들어오는 채널이 있습니다. 예. 예, 제가 같이 해서 도입을 해서 그렇게 도와줬고 실제로 봉사단들이 예방접종을 맞고 안전하게 나갔으니까 실질적으로 지자체 장의 명령으로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가능한데 문제는 예방접종을 구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 첫 번째고요. 네. 그리고 수입 통관하는 데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가 승인하고 있는 예방접종은 두 가지밖에 없고 얀센사에서 나온 예방접종을 우리가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허가를 받은 예방접종을 우리가 들어올 때 만약에 아스트라제네카사나 또는 화이자사 거를 구해서 들어온다고 하면 그것이 들어오면 바로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하나 만약에 승인받지 않은 아직 승인 전이라고 하면 그 부분은 똑같이 식약처 그다음에 전문가위원회 물론 기간은 짧겠지만 그거에 승인을 받아야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채널이 있다고 하면 지금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게 정부 채널 외에도 민간 채널, 외교 채널을 통해서라도 예방접종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 하면은 경기도 차원에서의 민간 차원이죠. 또는 네. 지자체 차원에서 예방접종을 들여오게 된다고 하면 그 예방접종에 대해서 중앙 차원에서 관리해서 예방접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중앙정부, 그러니까 지금 지자체 자율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일단 선을 긋긴 했습니다만 이것도 뭐 저만의 우려할 수 있겠는데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단체장으로서 뭔가 지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이제 당국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임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네네. 다른 지자체에서도 서로 하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거임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방역 당국과 중앙 정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내 승인이 나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를 다른 루트를 통해서 지자체가 구해올 수 있다. 그럼 그 문제가 없는 거죠. 네. 국내에 써도 되는 약이니까. 예. 그러니까 공급 루트만 다른 거지 승인된 약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중앙정부의 수급 노력과는 별개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므로 그러면 지금 국내 승인 받지 않은 다른 것을 예. 특정 지자체가 꼭 경기도가 아니라도 예. 별도로 검토해서 우리는 스푸트니크 V, 러시아산도 맞을 수 있다고 본다. 예. 중국산 시노백이나 시노팜도 맞을 수 있다고 본다. 우리 돈은 이것을 가겠다라고 하면 심각한 충돌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 이건 이제 국내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이 되겠죠. 예. 그래서 사실은 어차피 중앙 방역 당국의 이 경로를 통하지 않고는 수급 외에는 이제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 자 경기도가 만약에 이 파이자를 대량 수급을 해온다고 치자고요. 예.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다른 지자체가 우리는 왜 독자적으로 하지 않는가? 네네. 그 문제는 뭘까 하면은 재정입니다. 예. 재정 자립도가 다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유한 지자체는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예. 모두 다 예산의 문제입니다. 그럼 가난한 지자체는 돈이 없으니까 해외 나가서 어떻게 이 수급 협상을 하겠어요. 모두 다 계약이고 돈 주고 사오는 건데 예. 이래서 지자체 간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게 공공과 시장의 논리가 또 충돌하게 되겠죠. 예, 예.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아마 제가 보기엔 우리 행안부가 예. 지자체를 이제 자율 관리하면서 총체적인 조율을 하고 있는 중앙부처죠. 이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텐데 자 모든 지자체장들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것으로 전 생각을 해봅니다만 예. 그것을 이루긴 쉽지 않은 게 최근에 뭐 부산이나 서울에서 독자적인 방역 방식, 예. 거리두기를 맞습니다. 이제 독자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각각의 일리는 있어요. 예. 하지만 중앙의 통제를 따라주지 않으면 우리가 처음에 이 정부를 비판할 때 코로나19가 어떤 바이러스인지를 파악하고 이것을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총체적인 관리를 해야만 효율적으로 우리가 모두 다 한 방향으로 갈 수 있지 따로따로 방역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1년여의
노하우 끝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할 수 있는 자율과 책임의 문제는 원래는 지금 이 정도로 이 바이러스가 올라와 있지 않으면 이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로 바꿔가기 위해서 초안까지 발표했는데 지금 너무 높다 보니까 지금 거리두기 단계 체제를 바꿔버리면 대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못 바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조금 우리가 바이러스가 가라앉는 과정을 유지하면서 하나하나 좀 자율적인 방식들을 검토하는 게 어떤가 한번 우리가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뭐 백신 접종이든 방역 지침이든 뭐 자치단체장들의 마음을 10분 이해합니다만 네. 중앙 방역대책본부에 또 합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예, 이 부분도 저희가 함께 짚어보려고 했는데 오늘 긴급한 연결들 좀 네. 많이 들어와서 오늘 여기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최영열 시사평론가와 더 함께 할 거고요.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